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슴 한구석에 말 못할 사정 하나씩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진실한 대변인, 시니어 정보건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참으로 시리고 아픕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 예전엔 그저 어르신들이 푸념처럼 하시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푸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잔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내 몸 아끼지 않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내 배 골아가며 키워낸 자식들입니다. 내 청춘, 내 꿈, 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그놈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달아 없어진 무릎 연골과 텅 빈 통장,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외로운 것일 뿐입니다. 통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를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할 나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불효자여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요?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등질 수밖에 없는, 아니 부모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현실적인 이유 5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연으로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두고도 병원비 30만 원이 없어서 눈물 짓는 한 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선배님과 제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신다는 기분으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식에 대한 미움보다는 내 인생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차가운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슴 시린 그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시죠. 경기도 어느 낡은 빌라촌, 그곳엔 올해 74세 박영숙 여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영숙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아들 바보였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시장통에서 생선 박스를 나르며 외아들 민수 씨를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서 피가 흐르는데도 약 1번 제대로 안 바르고 그 돈 아껴 아들 문제집 한 권 더 사주던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영숙 여사님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민수 씨는 공부를 곧잘 했고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을 졸업해 지금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참하고 손주들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쁩니다. 영숙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이제 자식 덕 좀 보며 살겠구나. 그런데 현실은 영숙 여사님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니 몇백만 원이 든다는데 영숙 여사님 통장엔 단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을 다 빼서 보태주고 본인은 이 낡은 빌라 월세로 들어온 탓이었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아들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아들이지만 돈 얘기 꺼내기가 미안해서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민수야,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새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의사가 빨리 안 하면 못 걷는다네.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영숙 여사님은 그 짧은 침묵이 마치 수십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니라 깊은 한숨과 짜증 섞인 피로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꼭 지금 하셔야 해요? 저 지난달에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또 올랐어요. 한 달에 이자만 250만 원이 나가요. 애들 학원비는 어떻고요? 민지 이번에 영재반 들어가서 돈 더 드는 거 아시잖아요. 영숙 여사님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의사가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저 지금 아내랑 매일 싸워요. 와이프도 파트타임 나가서 애들 학원비 버는데 맨날 적자라고요. 저 진짜 회사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의 마지막 말, 나 죽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영숙 여사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픈 무릎보다 아들의 그날 선 목소리가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결국 여사님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무릎은 그냥 약 먹고 버텨볼게. 건강 잘 챙겨라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아들을 천하의 후레자식이라고 욕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자식 세대가 처한 첫 번째 이유, 경제적 한계입니다. 우리 때는 은행 금리가 10%가 넘던 시절이었죠.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면 집도 사고 자식 공부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대기업 과장이고 번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은행 노예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고 나머지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삽니다. 부모님 용돈 30만 원을 드리고 싶어도 그 30만 원 때문에 당장 내 자식 학원을 끊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유인 자녀 교육 및 주거비에 대한 집착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자식 교육은 곧 생존입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평생 고생할까봐 부모님 병원비보다 자식 영어 학원비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들에겐 그것이 최우선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영숙 여사님은 그날 밤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찬물 찜질을 하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은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영숙 여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들, 이 첫 번째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수술비를 안 해주는 건 너무하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들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공감이 가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식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비난하기 전에 세상의 구조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 문제 말고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연은 돈도 잘 벌고 똑똑한 딸이 왜 부모를 국가에 맡기라고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박영숙 여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면 이번에 들려드릴 이술래 씨의 사연은 아마 여러분의 뒷목을 잡게 하거나 혹은 고개를 깊게 끄덕이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68살 이술래 씨.
순례 씨는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들 안 부러워. 10아들보다 똑똑한 딸 하나가 최고지. 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실제로 순례 씨의 외딸 지혜 씨는 공부도 잘했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나와서 외국계 기업의 팀장으로 일하는 소위 골드미스 같은 삶을 살다가 능력 있는 사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순례 씨는 딸이 시집갈 때 본인이 평생 아끼며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무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지혜야, 이 돈으로 좋은 동네에 집 구해서 살아라. 엄마는 그냥 너희 잘 사는 거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나중에 엄마 꼭 모실게.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약속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순례 씨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순례 씨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주말 순례 씨는 오랜만에 딸 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부쩍 외로움도 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은근슬쩍 딸에게 합가 이야기를 꺼내볼 참이었죠. 지혜야, 요새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네. 너희 집 방도 하나 남는데 내가 들어가서 애들도 좀 봐주고 같이 살면 어떨까? 딸 지혜 씨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아주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그건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불행한 일이야. 우리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 그리고 엄마, 요즘 국가에서 나오는 노인 복지 혜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래? 순례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너희 집 살 때 돈도 다 보태줬잖니.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지. 그게 부양계약서는 아니잖아. 요즘은 효도라는 단어 자체가 구식이야. 각자 인생 각자가 책임지는 거지 엄마 기초연금 나오지.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집으로 사람도 와. 엄마 심심하면 노인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참여해봐. 거기 시설 진짜 좋대.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런 혜택 다 누려야지. 왜 자꾸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해? 순례 씨는 딸의 논리정연한 말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순례 씨가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이전에 국가가 관리해야 할 노인 대상자로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선배님들, 이 딸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은 왜 이렇게 시릴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이유인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을 봅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는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을 효도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희생으로 규정합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대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같이 사는 건 싫어라는 게 그들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네 번째 이유, 바로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노인 복지를 강화할수록 자식들은 부양의 짐을 국가에 떠넘기기가 쉬워졌습니다. 요양원 잘 되어 있는데 왜 집에서 고생해? 나라에서 돈 나오는데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해? 라는 말이 자식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면죄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순례 씨는 딸과 헤어져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 3억 원이면
내 노후가 평생 보장됐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선배님들, 이술래 씨의 사연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 자식은 안 그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에 여러분을 위탁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세상이 야속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모시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내 인생이 소중해서 부모를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선배님들도 자식에게 큰 돈을 보태주셨나요? 혹은 딸이나 며느리에게 학가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선배님의 가슴 속 응어리를 댓글로 풀어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쩌면 가장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돈도 가치관도 아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이야기. 장남만 챙기던 부모님이 병들자 찬밥 신세였던 둘째가 던지는 차가운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선배님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선 사연들이 돈 문제, 세상 변환 문제였다면 이번에 들려드릴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선배님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편애와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50살인 철수 씨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철수 씨의 부모님은 예전 분들이 다 그렇듯 장남인 큰아들 하나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장남 그릇에만 올라갔고 새 옷은 늘 형의 차지였습니다. 철수 씨는 공부를 곧잘 했지만 형은 대학 가야 하니까 너는 기술 배워서 집안 도와라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일찍부터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철수 씨가 번 돈은 고스란히 형의 등록금이 되었고 형의 유학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여든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장남은 사업 실패를 핑계로 부모님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누우셨죠. 당장 돌볼 사람이 없자 부모님은 그제야 찬밥 신세였던 둘째 철수 씨를 찾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철수 씨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철수야, 네 형은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믿을 건 너밖에 없구나. 나 좀 집에 데려다 다오. 여기서 못 살겠다. 철수 씨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뿌리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저 고등학교 때 돈 벌어서 형 대학 보낼 때 저도 공부하고 싶다고 울면서 매달렸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팔자가 그런 거니 형 뒷바라지나 잘하라고 하셨죠. 형이 유학 가서 돈 펑펑 쓸 때 저는 공장에서 손가락 잘릴 뻔하면서 일했어요. 그때 부모님은 제 걱정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부양요? 자식된 돌이요?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부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형이 다 받았는데 왜 짐은 저한테 지우려고 하세요? 저 이제 부모님 안 보고 싶습니다. 병원비는 형이 보낸 돈이랑 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해결하세요. 저한테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철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도 그는 끝내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들, 이 사연을 들으시며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래도 부모인데 어쩜 저럴까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이유인 과거의 상처와 보상 심리의 결여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효도는 사랑의 대물림입니다.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은 자식은 부모가 병들었을 때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차별받고 상처받은 자식에게 부양은 의무가 아니라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세대에는 유독 장남 중심, 아들 중심의 문화가 강했지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됐던 둘째, 셋째, 그리고 딸들의 가슴 속엔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응어리가 부모님이 가장 약해진 순간 부양 거부라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세 가지 사연과 다섯 가지 이유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식 세대에 숨막히는 경제적 빈곤, 손주들 키우느라 여유 없는 양육비 부담, 세상이 변해버린 개인주의 가치관, 국가가 해주겠지 하는 시스템 의존, 그리고 가슴 깊이 박힌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식이 더 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의 효도는 이제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비난하고 원망하며 남은 여생을 눈물로 보내기엔 선배님들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님들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재산은 끝까지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내 노후의 생명줄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찾아온다는 말 야박하게 들려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든 작은 소득이라도 만드시든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선배님들의 어깨가 펴집니다. 둘째, 자식 리스크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는 것을 배신이 아니라 현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쁜 불쌍한 중생이라 여기시고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셋째,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식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에게 집중하세요. 선배님들의 인생 2막은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빛나야 합니다. 선배님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선배님들의 시린 가슴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연이 가장 가슴 아프셨나요? 혹은 자식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곳 댓글창은 선배님들의 공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선배님들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선배님들은 위대한 부모였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